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전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이에 비해 연구 성과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는 인구 감소와 성별 불균형이 꼽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원자로에 남아있던 핵연료 잔해를 반출하기 위한 준비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이후 작업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핵연료 반출이 지연되면 2051년으로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폐기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지난 1년 동안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감시해온 정부는 지금까지 안전 기준치를 위반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반대로 환경단체는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단지 수치로만 표현될 수 없다며 일본이 공개한 자료도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최대 60% 인상할 방침입니다.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응급실 환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에 남아있던 핵연료 잔해를 꺼내는 작업이 22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준비 작업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원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도쿄전력이 22일 아침 시작하려던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시험 채취를 위한 작업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채취 장비 설치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전해졌는데 이후 작업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핵연료 잔해 반출은 원자로를 폐쇄하기 위해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반출 시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를 위해 도쿄전력은 22m 길이의 신축형 파이프 장치를 새로 개발했고 파이프 끝에 부착한 손톱 형태의 장치를 이용해 핵연료 잔해를 꺼낼 예정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51년 후쿠시마 원전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핵연료 반출 작업이 지연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는 토요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1년을 앞두고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안전 기준치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 평가는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24일 전국민적 우려 속에 강행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우리 정부는 일본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독자적 해양 감시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일본 열도의 지진이 잦아진 올해, 지난 3월에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하며 오염수 방류가 처음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本日ですね、0時14分、福島沖を震源とする地震が発生してございます。 지난 1년여 동안 오염수 방류를 감시해온 정부는 지금까지 4만 9천여 건의 검사를 완료했고 안전기준치 위반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산물 소비 급감이나 사재기와 같이 큰 국민 우려가 없었고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악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시민단체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단지 수치로만 표현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지점 인근 어류의 삼중수소 농도가 2달 새 10배로 뛰어올랐고 일본 측 자료 공개 역시 투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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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오염수 방류는 장기적 작업인 동시에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빈틈없이 감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한반도에서 가까운 중국 보하이만 일대에 이틀 동안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여름 내내 폭우와 폭염 등 기상이변이 되풀이되면서 채소값이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홍수에 땅이 무너지면서 위태롭게 떠있는 집, 내부 주방 바닥엔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급물살에 떠내려온 차들은
결국 폭포처럼 변한 호수로 빠지고 맙니다. 来妈妈，那个进去来嘛，进去来嘛，进去一个了，妈进去一个了。 중국 보하이만 일대에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와 다리가 끊기고 열차 169편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이틀 동안 500mm 넘는 물폭탄을 맞은 후루다오에선 통신마저 두절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보트와 헬기 등을 이용해 7,000명 넘는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534.7毫米，这个数据也突破了葫芦岛地区有气象记录以来历史极值。 산시성과 허난성 등 중북부 내륙엔 매출이 할 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스촨 분지와 충칭, 우한 일대는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북 신장 지역은 극심한 가뭄 탓에 군용 무인기가 45일 동안 인공 강우 작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기상 이변 속에 지난 2달 동안 주요 채소 28종의 가격은 40% 넘게 뛰었습니다. 今年买的毛豆，买的大白菜之类的，感觉菜价好像涨了有30%左右了。 중국산 수입 채소 비중이 적지 않은 국내 밥상 물가도 더욱 들썩일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8월 22일은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에너지의 날입니다. 하지만 올여름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이 이달 들어서만 무려 6번이나 경신됐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더워서 냉방을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서울시가 친환경 에너지로 지열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농수산물을 파는 서울 가락물. 무더운 바깥과 달리 내부는 시원한데 전체 냉방의 4분의 1은 지열 에너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열 냉난방은 물광과 완충제로 쌓인 파이프를 땅속 200m까지 박은 뒤 물을 순환시켜 작동합니다. 물이 지열 덕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여름엔 뜨거운 공기를 식히고 겨울엔 찬 공기를 덮여주는 겁니다. 냉난방 비용이 30% 정도 줄고 탄소도 없는 데다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아서 다음 달 준공하는 채소동은 아예 일반 에어컨 없이 100% 지열 냉난방만 사용합니다. 비용이 한 달에 한 2,500만 원 정도의 전기 사용량이 절감이 되고요. 외부에 있는 실외기 같은 경우는 열 때문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열은 땅속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없고 해서 서울시는 이런 지열 냉난방을 대형 상업용 건축물부터 확대해 나갑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에 전력 사용량이 이달에만 6번이나 경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비주거 건축물들이 쓰는 막대한 냉난방 에너지를 탄소 없는 친환경 재생열로 대체하려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건물 에너지에서 소비량이 한 약 59%가 지금 그 냉난방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화석률을 줄이기 위한 재생열 에너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고 시는 내년부터지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비거주 건축물은 재생열 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하게 하고 건축별이 아닌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서울형 모델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가운데서도 9월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 환자가 1,590명으로 가장 많았고 7월 1,563명, 8월 977명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한 시설별로 보면 음식점이 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의 집단급식소 47건, 학교 21건 순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식중독의 원인 병원체는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속에 변이가 출현하면서 유행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증도와 치명률은 독감 수준으로 낮아서 위기 단계 상향 없이 관리가 가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번 여름 코로나가 재유행한 이유는 낮은 예방접종률 탓으로 보입니다. 지난 겨울 큰 유행이 없었던 까닭에 65세 이상 노년층 접종률은 41.3%까지 떨어졌습니다. 면역력이 낮은 상황 속에 KP3라는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며 감염자가 크게 늘었고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었던 것도 재유행을 부채질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KP3 변이의 중증도와 치명률이
계절 독감처럼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누적 치명률은 0.1% 정도고 지난해부터는 0.05%로 더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유행을 코로나가 풍토병처럼 되는 엔데믹의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거리 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지 않고도 현재 의료 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여름철 유행으로 다시 거리 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고 현행 의료 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고령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0세 이상부터 치명률이 상승하고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환자 발생 초기부터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기본적인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최근 전공 이탈에 따른 일부 응급실 운영 축소 상황에 대해 정부는 현재 정상 진료 중이거나 조속히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과부하되는 응급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증가한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분산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도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비응급 환자가 전체의 42% 수준으로 이들을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에서 4와 5에 해당하는 경증 비응급 환자들이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현재보다 최대 6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 응급 환자 수용률 등 비상 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응급 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 전원 체계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하고 학생 수 감소와 연구 인력의 성비 불균형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연구기관 경쟁력을 평가하는 네이처 인덱스는 한국 특집편에서 한국의 인구 대비 연구자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연구 개발에 대한 지출 비중도 상당히 높지만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연구자 수는 9천여 명으로 2위인 스웨덴, 3위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도 4.9%로 5.6%인 1위 이스라엘에 이어 2위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자연과학 분야 최상위 논문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인구수와 비교한 지표는 28 수준으로 22인 일본보다 높았지만 49인 미국, 144인 스위스 등과는 격차가 있었습니다. 네이처는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인구 감소와 성별 불균형을 꼽으면서 여성의 경력 중단 문제 해결을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검정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검정 심사에 21개 AI 디지털 교과서 제작사가 모두 146종의 심사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적용됩니다. 영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학과 정보 과목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검정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11월 29일 최종 합격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200회 충방 전에도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 고성능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스트 에너지융합대학원 김상륜 교수 연구팀은 이온 전도성을 높이고 리튬 메탈에 안정된 반응을 보이는 수소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으로 이루어진 NCM 양극재와 리튬 메탈 음극재로 이루어져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데 기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양극재와의 불안정한 반응을 보여 상용화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수소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고전압, 고전류 환경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으며 200회 충방전 후에도 배터리 성능을 보여주는 쿨롱 효율이 100%에 근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왕벌의 먹이로 잘 알려진 로열 젤리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다음 달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명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불리는 로열 젤리는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유백색 크림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로열 젤리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주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내친김에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 주름 개선 효과를 관찰했습니다. 로열 젤리가 0.5% 함유된 세럼을 눈가에 바르고 12주간 지켜봤더니 피부 평균 거칠기는 15.5%, 주름 깊이는 최대 21%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30대에서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본 결과 피부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제 피부 거칠기라든지 피부 주름 깊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열 젤리 화장품은 식약처 심사에서도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산업체 기술 이전도 순조롭게 진행돼 다음 달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왕벌도 먹는 그런 로열 젤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분 중에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에 많이 기대가 큽니다. 농진청은 로열 젤리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로열 젤리 다수학 품종으로 육종된 젤리킹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매년 이상기후로 벌꿀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양봉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제품으로 더 편하게 드시고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생산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죠. 네,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며 세계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매년 6% 이상의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산 로열 젤리 화장품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효능이 유사한 한약재인 인삼과 황기를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함께 사용할 때 효능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박사 연구팀은 인삼이나 황기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혼합해서 사용할 때 우리 몸 안에서 활성화되는 단백질 간 상호작용이 1.38배 더 풍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2개의 단백질과 89개의 새로운 상호작용이 활성화되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한 종류의 한약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유사한 효과를 띤 한약재를 혼합했을 때 다양한 대사경로를 통해 안정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의학은 단일 한약재를 사용하기보다 서로 다른 여러 한약재를 섞어서 치료하는 방법이 발달해왔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2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애플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2분기 점유율은 1%포인트 늘어난 7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해 4분기 35%를 기록했던 애플은 올해 1분기에 24%로 급락한 데 이어 2분기에 다시 22%로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판매량 위축은 비싼 가격과 신제품 출시 전 대기 수요에 따른 걸로 분석됐습니다. 티몬 위메프 판매금 미정산 피해 금액이 1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됐습니다. 일반 상품과 상품권 피해와 관련해선 359억 원이 환불 완료됐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 티몬 사태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 기일이 지난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은 8,188억 원에 달합니다. 일반 상품 60%, 상품권과 여행 상품이 40%입니다.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이 있어 미정산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한이 남은 판매액들까지 모두 합치면 최종 미정산 피해 금액은 1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4,300억 원이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700억과 1,000억 원의 자금을 각각 투입해 대출을 진행 중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천억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 지원에 착수했고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2차 보존을 추진합니다.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 역량을 더욱 결집하겠습니다.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 등 자금 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팀원 UMF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 원 상당의 일반 상품과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과 숙박, 항공권,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 조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정산주기 법제화와 결제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도시철도공사가 한창인 부산 사상구에서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량 바퀴가 구멍에 빠져 운전자가 다치는 일까지 생겼는데 계속되는 사고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퇴근길 차량으로 가득한 도로 한쪽에 시커먼 구멍이 뚫립니다. 조금씩 넓어지더니 지름 5m, 깊이 3m까지 커집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차량이나 사람이 빠졌다면 인명피해로 번질 뻔했습니다. 사고는 다음 날에도 발생했습니다. 첫 사고 지점에서 150m 떨어진 도로에서도 땅꺼짐이 발생해 달리던 차량 바퀴가 빠졌습니다. 운전자는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계속되는 사고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소음이 나서 나가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뻥 뚫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그만 구멍이 이제 넓게 이렇게 퍼진 거죠. 건물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사상구와 사하구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현장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올해에만 6건에 달합니다.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있지만 지하에 매설된 노후 배관에서 물이 새 나와 사고가 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고가 반복되자 공사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면서 추가로 땅꺼짐이 생길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완공까지는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식중독은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식중독이 걸리지 않으려면 날생선과 조개 섭취는 되도록 피하고 조리 시엔 칼과 도마를 구분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식중독균은 실온에서 빠르게 증식하는 만큼 음식을 실온에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손 씻기 등 기본 수칙 잘 지켜서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